일부 세계 부동산의 탄생, 토지가 자산이 되기까지. 지금 우리는 부동산을 당연한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며 필요한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토지는 생산의 근원으로 변했고 이것이 부동산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농경이 가능해지자 사람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 햇빛이 좋은 곳,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정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토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더 비옥한 땅을 가지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이때부터 인간의 삶과 직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명이 발전하며 사람들은 토지를 서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다라는 개념이 생기고 공동체는 이를 인정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토지 소유권의 시작입니다. 고대 왕국이 등장하면서 토지는 더욱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은 넓은 땅을 소유하며 백성을 다스렸고 귀족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며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토지는 권력이자 부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가 생기면서 토지의 활용 방식은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서 곡식만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고 시장을 만들고 거대한 길을 만들며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도시는 인구를 끌어당겼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은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로 들어가며 토지는 세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넓이와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국가 재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더 제도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동산의 의미는 또 한 번 커졌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땅, 항구가 들어설 땅, 철도가 지날 땅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토지가 어떤 산업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토지의 한계는 더 명확해졌고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며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금융 자산이 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등장하면서 부동산은 자본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대출 규제, 개발 정책 등은 모두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부동산 시장은 이 수천 년의 변화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땅이 생존 수단에서 경제 자산을 거쳐 금융 자산으로 발전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사람이 모여 살고 일하고 꿈을 이루는 공간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이 희소할수록 가치는 더 높아졌고 그 희소성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산업, 경제, 제도, 금융이 모두 연결된 거대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 부동산을 제대로 보는 첫걸음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공간이 가진 힘, 도시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지금의 가격은 그 도시가 만들어온 역사와 미래 가치가 담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으려면 가장 먼저 토지가 어떻게 자산이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는 그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에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위기를 겪었으며 지금 세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부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탄생과 부동산 급등의 시작.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아갔습니다. 토지는 곧 생기였고 많은 사람이 농업을 중심으로 삶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등장하고 기계가 투입되면서 경제 구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시 인구 폭발의 첫 신호였습니다. 도시에는 일자리, 상업, 교통, 새로운 생활 문화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를 담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이 수요 폭발은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혁명의 진짜 의미는 도시의 부활이 아니라 도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전의 도시들이 주로 정치 종교 중심지였다면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도시는 생산의 거점이었고 생산력이 곧 국가의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토지는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희소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도시의 중심에 있으면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과 상품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는 점점 넓어졌고 토지의 활용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장, 주거지, 시장, 학교, 도로가 촘촘하게 결합하며 도시의 가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인구가 늘수록 집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결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업 도시의 발전은 주변 지역의 땅값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중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교통기술의 발달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주변 지역의 가치가 단숨에 올라갔고 부동산 가격은 교통망을 따라 확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토지는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건물, 넓은 도로,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도시의 확장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개발이 이어졌지만 도시로 몰리는 인구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택 부족은 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이는 도시 부동산 가격을 더욱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부동산은 단순한 생활 기반을 넘어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만든 도시는 계속 확장되었고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 주택 부족,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가 세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생기는 곳의 토지는 항상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첫 신호탄이자 오늘날 세계 부동산 시장을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부 미국 부동산의 역사 대공황부터 2008 금융위기까지 미국 부동산의 역사는 단순한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무너졌으며 다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1929년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멈춘 재앙이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FHA 연방주택청, FSLIC, 파니메 같은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모기지 제도의 뼈대를 만든 미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안정된 집 한 채가 필요했고 미국은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교회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도로가 깔리고 자동차가 퍼지고 대량 생산된 단독주택들이 미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집을 중심으로 생겨났고 부동산은 국민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위기가 옵니다. S&L 사태, 즉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파산입니다. 고금리 시대와 규제 완화가 겹치며 은행들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벌였고 결국 연쇄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은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0년대에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밀어주고 이를 금융상품으로 포장해 전 세계가 사들였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줄 알았지만 작은 균열이 시장 전체를 붕괴시켰습니다. 대출 상환이 멈추는 순간 금융기관들이 무너졌고 미국 전체가 다시 대공황급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금리를 바닥으로 내렸으며 부실 자산을 정리하며 시장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은 다시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80년 부동산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거울이며 금융의 심장이고 위기의 출발점이자 회복의 핵심이다. 4부 유럽 부동산 귀족 토지제에서 현대 시장까지 유럽 부동산의 역사는 집값의 역사가 아니라 권력의 역사입니다. 유럽에서 토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신분, 정치, 군사력을 결정하던 핵심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중세의 귀족 토지제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땅은 왕, 귀족, 기사, 농민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속박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봉토였고 자산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즉 토지는 곧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15에서 18세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상업혁명, 절대왕정 강화 산업혁명이 토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상업이 도시로 몰리면서 땅을 가진 귀족보다 돈을 가진 시민이 힘을 갖기 시작했고 도시의 가치가 농경지의 가치를 넘어서는 최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은 귀족 토지의 몰수를 선언하며 토지는 곧 국민의 자산이라는 현대적 개념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유럽 부동산은 신분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유럽 도시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메가시티가 탄생했고 공장주택 상업지가 뒤섞이며 지금의 유럽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결합된 투자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부동산은 전쟁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도시를 파괴했고 수많은 건물이 재건되었습니다. 재건 과정은 유럽 부동산 시장을 다시 세웠고 특히 사회주택 소셜 하우징 공공임대 중심 모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유럽식 모델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유럽은 다시 시장 자본주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EU 통합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같은 금융 중심지에는 글로벌 자본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럽 부동산은 전통과 현대 금융이 결합한 독특한 시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유럽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지만 가장 복잡한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귀족의 것이었지만 현대에는 국가도시금융 투자자들이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시대의 권력 구조가 바뀌면 가치도 함께 바뀝니다. 모브 아시아 부동산 인구 폭발과 초고밀도 도시의 등장. 아시아 부동산의 역사는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 가장 높은 도시 밀도, 가장 거대한 대도시권이 모두 아시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부동산 시장을 세계 그 어떤 지역보다 독특한 모습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먼저 아시아는 오랜 기간 농경 중심 사회였다. 토지는 생계를 위한 공간이었고 도시는 정치 종교의 중심이었을 뿐 경제활동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도시에 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 주요 국가는 전례 없는 속도로 농촌에서 공업도시에서 초대형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상상을 초월했고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대도시들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초고밀도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도쿄의 철도 중심 도시계획, 서울의 산지평지 혼합구조, 홍콩의 초고층 아파트 문화, 싱가포르의 국가주도 공공주택 모델 등은 모두 사람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시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 인구와 수요가 많습니다. 둘째, 개발 가능한 평지가 적습니다. 셋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빠릅니다. 넷째, 도시 중심지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합니다. 이 조건들이 겹치면서 아시아 주요 도시는 항상 강력한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 재개발, 재건축, 공공주택, 토지 공급 등을 정부가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시아 부동산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아시아는 세계 부동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장 큰 도시, 가장 비싼 부동산이 모두 아시아에서 등장했고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이 세계 자본의 주요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 많은 지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부동산은 거대한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초고밀도 도시의 과열,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 금리 충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부정적 요소들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아서 집값이 오른다는 오래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부동산의 역사는 폭발적 성장의 역사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6부 중국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 중국 부동산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버블로 평가됩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국가 성장 모델 전체가 부동산에 의존한 구조였습니다. 즉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부동산 버블은 급속한 도시화에서 출발합니다. 수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주택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도시는 부족했고 주택은 모자랐고 땅은 한정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버블 형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직접 많이 걷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정의 대부분을 토지 판매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즉 땅을 팔아야 도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개발업체는 끌어올린 자금으로 더 많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개발 방식이 선분양 모델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 전 단계에서 미리 분양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일종의 미래 수요 담보 대출 형태였고 이 구조는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전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던 시대에는 기업도 가게도 지방정부도 부채를 늘리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멈추고 거래가 줄어들자 모래성처럼 쌓여있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의 핵심은 세 가지 균열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급 과잉입니다. 일부 도시는 실제 거주 수요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지었고 유령도시라고 불릴 정도의 빈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둘째, 개발업체의 과도한 부채입니다. 특히 대형 개발업체들은 빚으로 땅을 사고 또 다른 빚으로 건물을 지으며 가격 상승을 통해 이를 갚는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상승이 멈춘 순간 전체 구조가 멈춰버렸습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 의존도입니다. 토지를 팔지 못하면 세수가 끊기고 세수가 끊기면 도시개발과 복지가 마비됩니다. 즉, 부동산 침체는 곧 지방경제 침체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충격은 정부의 규제 강화였습니다. 부채 억제 정책이 시행되며 개발업체의 자금 흐름이 막히자 미분양, 공사 중단, 채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형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체 불신으로 번졌고 집값은 하락, 거래는 실종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붕괴 메커니즘은 대규모 도시화 과잉 개발, 부채 확대, 성장 둔화, 가격 정책, 규제 충격, 시장 붕괴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시장일수록 충격도 더 크고 회복은 더 느립니다. 이제 중국은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7부. 일본 부동산 버블 1980년대의 광기와 붕괴 후의 교훈.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이제 세계 1위 경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집값과 땅값이 상식밖의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그 시기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광기라고 부를 만한 시대였습니다. 먼저 일본 버블의 배경에는 전후 고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이 세계를 지배했고 수출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기업과 가게 모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성장은 계속된다는 믿음이 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는 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했고 그 결과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이 흘러갈 곳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일본 경제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쿄 한복판 땅값이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 전체 토지 가격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인들조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더 오른다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행은 땅을 담보로 무제한 대출을 해주었고 기업은 땅을 사서 그 가치를 재평가한 뒤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끝없는 자산 확대를 반복했습니다. 이 구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진 전형적인 버블의 순환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다 순식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담보 가치가 무너지고 대출이 회수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깊은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체는 10년이 아니라 사실상 3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저성장,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인구 감소가 겹치며 경제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붕괴 이후 일본이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은 거대한 부작용을 남깁니다. 셋째,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부동산은 반드시 구조적 하락을 겪습니다. 넷째, 정책 조정이 늦으면 버블은 더 커지고 붕괴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일본의 사례는 전 세계 정부와 투자자에게 버블의 끝은 항상 똑같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가격은 느리게 오르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8부. 한국 부동산 개발 시대부터 2020년대 변곡점까지. 한국 부동산의 역사는 현대 경제 성장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은 경제 개발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한국은 개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 덕분에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주택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이자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경제 성장과 금융 자유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한층 과열되었습니다. 대출이 쉬워지고 도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은 서울 중심의 집을 갖는 것이 곧 안전 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서울 집값은 본격적인 광풍에 들어섭니다. 강남, 용산, 마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몇 년 만에 수배 상승하며 서울 집값은 미쳐버렸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교통 혼잡, 학군 격차, 주거비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대출 제한, 세금 강화, 재건축 규제 등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요동쳤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 강남권과 주요 신도시는 투자가치 희소성이라는 공식이 더해져 가격 폭등과 과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벽을 절감했고 서울 주거난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변곡점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시장의 열기는 다소 식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중심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주거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첫째, 수도권 집중과 서울 집값 집중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정책 변화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셋째, 투자 심리와 희소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역사는 개발시대 과열 성장에서 규제와 조정, 변곡점 도달이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국내 경제의 심장이며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징입니다. 9부. 글로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심층 분석.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땅값과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금리를 살펴야 합니다.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며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먼저 금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바로 금리이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경제 속 돈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글로벌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싸집니다.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기업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과 개발을 진행합니다. 즉, 저금리 환경은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신규 투자 심리는 위축됩니다.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개발 프로젝트는 연기되거나 취소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밀접하게 움직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금리 인상은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2000년대 이후 저금리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모두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며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낮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결합할 때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는 미국 금리 정책 하나가 아시아, 유럽, 남미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차익을 노리고 자금을 이동시키며 각국 부동산 시장은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1에서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은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량이 줄며 일부 도시는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낮으면 속도를 내고 높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며 단기와 장기, 지역과 도시 규모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금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정책, 공급 심리, 글로벌 자본 흐름 등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금리는 항상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강과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연결된 장치처럼 함께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저금리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고금리 수요 억제 가격 조정. 이 공식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분석할 때 금리 흐름을 무시하고 투자하거나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0부. 임대시장 월세, 전세, 리스 모델의 국제 비교.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만큼 중요한 영역이 바로 임대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거주하며 임대시장 구조는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 이는 투자자, 정책 기반자, 일반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한국의 특수한 임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증금이 크지만 월세 부담이 없어 주거 안정성과 자금 활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월세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 임대 모델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월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유동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주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료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와 월세는 때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전세, 일부는 월세를 섞어 계약하는 반전세가 존재하며 이는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의 금융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전세가 점점 월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장기 리스 모델도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2에서 3년 단위의 장기 임대가 보편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주인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임대기간, 계약 조건, 보증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와 정책 기반자는 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임대시장은 또한 경제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금리, 세금, 주택 공급, 규제 등은 모두 월세와 전세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전세 자금 부담이 커지고 결국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은 장기적으로 월세가 안정적인 반면 한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전세 자금의 유동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임대시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수익 가능성과 동시에 높은 위험을 동시에 가진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시장 구조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장기 임대 안정성을 원하는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통제보다 주거 안정성과 금융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시장은 부동산 가격과 상호작용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월세 상승 압력이 생기고 전세 보증금도 동반 상승하며 리스크가 큰 지역은 임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임대시장은 투자자와 정책 기반자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임대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세, 월세, 반전세 등 혼합 모델, 금리 변화에 민감. 미국, 유럽 월세 중심, 장기 임대 안정성, 금융적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음. 아시아 일부 장기 리스 모델, 정부 규제 및 공급 정책에 민감. 임대시장 분석은 단순한 거주 비용 계산을 넘어 국가 경제 구조, 금융 정책, 인구 변화까지 연결된 복합적 지표입니다. 11부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의 세계 트렌드.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용 부동산은 국가 경제, 기업 활동, 물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중심 업무지구 CBD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핵심 공간입니다. 글로벌 도시 예를 들어 뉴욕, 런던, 도쿄, 서울에서는 오피스 공간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 지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임대료와 공실률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은 확장을 위해 오피스를 추가로 임대하고 공실률은 낮아지며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나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수요가 줄면 공실률은 급증하고 임대료는 하락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의 확산은 오피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부 도시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조정되며 오피스 공간의 재배치, 공유 오피스, 유연한 임대 모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테일 부동산입니다. 쇼핑몰, 백화점, 상가 등 소비 공간은 경제와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나 경험형 매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테일 부동산은 입지와 소비 트렌드가 핵심입니다. 도시 중심지, 교통유지, 관광지 인근 상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확산, 경기 둔화, 소비 패턴 변화로 전통적 소규모 상가나 변두리 상권은 압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는 물류 부동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기업의 등장 이후 물류센터는 단순 창고를 넘어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류센터 입지는 접근성, 물류 효율성, 인력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도시 근교, 항만공항 인근, 교통유충지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친환경자동화 설비를 갖춘 첨단 물류센터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주거용보다 거래 규모가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며 글로벌 자본의 유입과 국가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경제 지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트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 원격 근무 확산으로 수요 재편, 유연한 임대 모델 증가, 리테일 온라인 전환 가속, 경험형 매장 중심 재편,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성장과 공급망 변화로 투자 급증. 결국 상업용 부동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소비, 글로벌 공급망을 반영하는 거대한 경제 센서입니다. 투자자, 정책 기반자, 기업 모두가 상업용 부동산의 흐름을 읽는 것은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2부
주거용 부동산 전 세계 도시의 가격 결정 요인. 주거용 부동산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동시에 복잡한 시장입니다. 도시마다 집값이 다르고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구와 수요입니다. 도시 인구가 많을수록, 특히 직장과 교육, 교통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주거용 부동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뉴욕, 런던, 도쿄, 서울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급등합니다. 둘째, 토지 공급과 개발 제한입니다. 도시 확장에 제한이 있거나 지형적 법적 요인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적으면 남아있는 땅값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산악지, 해안, 보존지역 등이 많으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셋째, 경제 수준과 소득 분포입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높습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크면 일부 지역은 과열, 일부 지역은 저평가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도심 집중화와 외곽 지역 가격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금리와 금융 조건입니다. 대출 금리가 낮으면 집을 구매할 여력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구매력이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어디서나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과 세제입니다. 주택 보유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등 정책은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정책 하나가 시장을 크게 흔듭니다. 이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요인과 도시 경쟁력입니다. 교육, 문화, 안전,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게 평가됩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나 첨단 기술 도시일수록 가격 상승세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자본의 유입도 주요 요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도시를 평가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도시는 외국 자본 유입으로 고가 아파트와 고급 주거 단지가 계속 개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별 가치 결정 요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심 업무지구와 교통유통지, 학군 좋은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도시 외곽이나 노후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가 단일한 가격 흐름을 갖지 않고 복잡한 미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인구, 토지, 소득, 금리, 정책, 국제 자본, 생활 인프라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도시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정확한 가격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전 세계 주거용 부동산 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와 수요 집중 가격 상승, 토지 희소성 및 개발 제한 희소 가치 상승, 소득 수준과 분포 가격 격차와 양극화, 금리와 금융 조건 구매력 조절, 정책과 세제 투자 심리와 수요 변동, 생활 인프라 및 도시 경쟁력 선호 지역 형성, 국제 자본 유입 고급 주거와 가격 프리미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이 모든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만 현실적인 가격과 투자 위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부. 토지의 가치 입지 규제 희소성의 글로벌 공식. 부동산의 근본 가치는 토지에서 출발합니다. 건물이나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지만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그 자체로 희소성과 안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 결정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지입니다. 토지 가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입니다. 도심 중심, 교통유통지, 교육문화 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언제나 높은 수요를 보이며 가격이 상승합니다. 뉴욕 맨해튼, 런던 웨스트엔드, 도쿄 긴자 등 세계적인 고가 토지가 바로 입지의 힘을 보여줍니다. 둘째, 규제입니다. 토지 개발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환경 규제 등 법적 제약이 많으면 개발 가능한 공간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토지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거나 개발 여지가 많으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희소성입니다. 토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산지, 해안, 강변, 국토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가지며 그 가치는 높아집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 싱가포르 센트럴 지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 모두 희소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입지, 규제, 희소성은 서로 결합하여 글로벌 토지 가치 공식을 형성합니다. 입지가 좋고 규제가 많으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입지가 약하고 규제가 낮으며 공급이 충분한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안정적입니다. 토지 가치 분석은 단순히 가격 비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인프라 확장, 재개발 가능성, 미래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미래 입지 변화와 규제 변화가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토지 가치 공식은 모든 도시에서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서울, 홍콩 등 대도시에서는 입지와 희소성이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며 규제가 이를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지 가치와 경제 구조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산업 중심지, 금융 중심지, 관광 중심지 등 경제 활동이 집중된 곳은 토지 수요가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경제 침체 지역은 토지 가치가 낮거나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자본 유입이 토지 가치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는 주요 도시의 핵심 지역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토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경제, 정책, 인구, 투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세계적 가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토지 가치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지 접근성과 경제 중심성, 규제 개발 제한과 용도 규제, 희소성 제한된 공급과 자연적 조건.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토지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14부 초고층 도시의 등장. 뉴욕, 두바이, 홍콩 비교. 현대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초고층 건물의 등장입니다. 고층 빌딩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뉴욕, 두바이, 홍콩은 각각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진 초고층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맨해튼을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한된 토지와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축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크라이슬러 빌딩 등 상징적 건물들은 도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신흥 도시입니다. 석유 자원과 투자 자본을 바탕으로 버즈칼리파, 함주메이라 등 초고층 건물과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두바이의 초고층화는 경제적 필요보다는 국제적 위상과 관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즉,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입니다. 홍콩은 지형적 제약과 경제적 필요가 결합된 초고층 도시입니다. 좁은 평지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수직 개발이 필수적이었고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빌딩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홍콩의 초고층 빌딩은 상업용과 주거용이 혼합되어 경제활동과 생활공간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째, 제한된 토지와 높은 수요가 초고층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 결합되어 도시 설계와 건축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과 도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초고층 도시의 등장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층 빌딩은 고급 오피스와 주거 공간을 공급하며 한정된 토지에서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건설 비용과 금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과 정책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초고층 개발은 도시의 구조와 생활 방식도 바꿉니다. 교통, 기반시설, 공공서비스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되며 도시 외곽과 중심지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부담과 안전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뉴욕, 두바이, 홍콩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초고층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 집합이 아니라 경제, 정책, 사회,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전략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도시가 선택한 초고층 전략은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요구, 토지 희소성, 국제적 위상이라는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고층 도시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된 토지와 높은 수요 수직 개발 필수, 경제, 정치, 사회적 목적 결합 도시 브랜드 강화, 글로벌 자본과 기술 활용 세계적 수준의 건축, 시장과 정책 안정성 중요 투자와 개발 지속성 확보, 도시 구조 변화 교통 환경 사회적 영향 동반. 15부 인구 변화와 부동산 고령화 저출산 이민 흐름.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경제와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와 변화는 장기적인 부동산 수요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이민 흐름은 현대 도시와 국가의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인구 중 주택 수요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주거 이동이 적고 기존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거래와 신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방 소도시와 저밀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도시 중심지에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고급 주거 서비스 아파트, 실버타운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며 일부 지역은 가격 안정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째, 저출산입니다. 출생률 저하는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수요를 억제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줄어들면 대형 아파트나 단독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소형 주거와 원룸, 청년 맞춤형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특히 장기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가 공급 계획과 시장 예측을 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셋째, 이민 흐름입니다.
국가 간 인구 이동은 지역별 부동산 수요를 급격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는 주거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전용 주택, 임대시장, 단기 임대 등 다양한 시장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공실률 증가와 가격 하락을 겪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도시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대도시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 주거난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 변화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에도 직결됩니다. 주택 공급 계획, 임대 규제, 세금 정책, 개발 허가 등이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 감소와 고령층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 정책은 미스매치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도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 유입으로 대도시와 주요 경제권의 주거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구 변화와 부동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장기 거주 증가 신규 수요 감소, 특화 주거 수요 증가, 저출산 장기적 주택 수요 억제 소형 주거 선호 증가, 이민 흐름 유입 지역 부동산 수요 증가, 유출 지역 가격 하락, 도시 구조 변화 대도시 집중, 지방 소멸 가능성, 정책 연계 공급 임대 세금 정책의 장기적 영향, 인구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의 장기적 흐름과 위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16부 건축기술혁명 모듈러 3D 프린팅, 친환경 건축.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인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건축기술의 발전은 도시의 모습과 주거상업 공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기술로는 모듈러 건축, 3D 프린팅, 친환경 건축이 있습니다. 먼저 모듈러 건축입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지나 협소한 부지에서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하여 고밀도 주거와 상업 공간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건축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콘크리트,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독창적 디자인과 맞춤형 건축이 가능하며 도시 재개발이나 소형주택, 실험적 건축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건축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요구로 인해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 최소화, 자연 친화적 설계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 단열, 빗물 재활용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 혁명은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성이 증가하며 고급 주거 상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성이 부동산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에서 모듈러와 3D 프린팅을 활용한 실험적 주택과 오피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친환경 건축 기준을 법제화하여 모든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저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 혁명은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건물보다 기술 혁신을 적용한 신축 건물이 선호되며 높은 수익률과 장기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노후 건물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개발 압력이 커집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도시 구조와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줍니다. 모듈러와 3D 프린팅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면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이 원활해지고 친환경 건축은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과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정리하면 건축기술 혁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러 건축 공장 제작 현장 조립, 비용 기간 절감, 3D 프린팅 맞춤형 정밀 구조물 혁신적 디자인 가능, 친환경 건축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 지속 가능성과 가치 상승, 부동산 시장 영향 공급 증가, 고급 특화 공간 확대, 투자 매력 상승, 도시 구조 변화 재개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구현. 결론적으로 건축기술 혁명은 부동산 시장을 단순한 거래 대상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적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7부 부동산 조세제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글로벌 비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과 수익만큼 중요한 요소는 조세제도입니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별로 체계와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먼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규모, 가액,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며 주마다 세율과 공제 제도가 다릅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연간 부동산 세율이 낮지만 다른 세금과 결합되어 총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 가격 상승폭, 투자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단기 거래와 장기 거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투기 지역과 일반 지역의 양도세 차이가 큽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과 주지방 차원에서 과세하며 장기 보유 시 세율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대부분 국가가 장기 보유 우대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규모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주택가격과 주택수에 따라 누진 구조로 과세하며 중고구매나 투기 목적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유럽 주요 국가는 부가세나 등록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글로벌 비교를 통해 볼 때 각 세금은 투자 전략과 주거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유세가 높으면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지고 양도세가 높으면 단기 매매가 억제됩니다. 취득세가 높으면 신규 진입 장벽이 올라가며 이 모든 요소가 부동산 시장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조절합니다. 특히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고밀도 도시에서는 세금 정책이 주택가격과 시장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세율이 낮지만 다양한 공제, 우대 제도, 주가 보조 프로그램으로 시장 균형을 유지합니다. 조세 제도는 또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높은 보유세와 양도세는 수익률을 낮추고 장기적 가격 상승만으로 투자 매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 낮은 국가는 단기 투자와 투기적 거래가 활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조세 제도의 글로벌 비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보유세 소유 자체 부담, 국가 지역별 세율과 누진 구조 차이, 양도세 매매 차익 과세, 보유기간과 지역별 차별화, 취득세 거래 시 일회성 부담, 진입 장벽과 투자 결정 영향, 세금과 시장 유동성, 가격 안정, 투자 전략의 직접적 영향, 국제 비교 한국, 홍콩, 싱가포르 강한 규제, 미국, 유럽 세율 낮으나 공제 제도 활용. 부동산 조세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시장 구조, 투자 전략,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18부 부동산 금융 모기지 리츠 PF 구조의 예.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과 금융 구조는 가격과 투자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구입, 개발, 운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과 투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모기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택 구매는 모기지를 활용한 장기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금리 상환 기간, 대출 비율 LTV 등이 주택 구매력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으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됩니다. 다음은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상업용, 주거용, 물류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배당 형태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리츠는 소액 투자자도 대형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동성과 투자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상장 리츠 시장이 활발하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구조입니다.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상환하는 금융 구조입니다. 주로 상업용 건물, 초고층 빌딩, 인프라 시설 개발에 사용되며 은행, 투자자, 시행사 간 복잡한 계약과 위험 분담 구조가 형성됩니다. PF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이지만 적절히 설계될 경우 대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 세 가지 금융 구조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기지는 주택 수요와 가격 안정에, 리츠는 투자 유동성과 자산 배분에, PF는 개발 가능성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은 모기지와 리츠 시장이 가장 발달했으며 투자자들은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통해 안정적 수익과 장기 성장을 추구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도시는 PF 구조를 활용해 초고층 개발과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리츠 시장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특징은 위험과 수익의 조화입니다. 모기지는 금리 변동과 상환 부담이 투자 위험으로 작용하고 리츠는 시장 유동성과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며 PF는 프로젝트 실패, 공사 지연, 금융 비용 증가 등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금융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지 장기 대출로 주택 구매 가능, 금리와 대출 조건이 수요에 영향. 리츠 소액 투자 가능, 배당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 창출. PF 프로젝트 기반 금융, 개발 가능성과 위험 관리 핵심. 금융과 시장 투자 전략, 가격 안정, 개발 추진력과 직결. 글로벌 비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시장별 활용과 구조 차이. 부동산
부동산 금융을 이해하면 투자자는 단순한 매수 매도 결정을 넘어서 금융 구조와 위험 관리, 수익 최적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19부 부동산 투자 전략 지역 사이클 섹터별 전략.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서 보유하는 것을 넘어 시장 구조와 경제 환경, 투자 목적에 맞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은 크게 지역, 시장 사이클, 섹터별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입니다. 도시 중심지, 교통 유통지, 개발 예정지 등 위치에 따라 투자 수익과 위험이 달라집니다. 대도시 중심지나 금융 비즈니스 허브는 안정적 수익과 장기 가치 상승이 기대되지만 진입 비용이 높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대로 신흥개발 지역은 초기 투자 비용이 낮지만 개발 계획 실패, 수요 부족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역 전략은 토지 희소성, 인프라 계획, 인구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사이클 전략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 금리,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신규 공급과 가격 상승이 활발하며 침체기에는 공실률 증가와 가격 조정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시장 사이클을 분석하여 상승기에는 적극적 매수, 하락기에는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 보유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섹터별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물류산업용, 호텔 레저 등 다양한 섹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안정적 임대 수익, 장기 보유 적합. 상업용 오피스 경기와 기업 수요의 민감, 수익 변동성 존재. 리테일 소비 패턴과 트렌드 변화의 영향, 전략적 입지 필요.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장기적 수요 증가. 호텔 레저 관광산업과 경기 민감도 높음. 각 섹터별 투자 전략은 시장 상황, 경제 환경, 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환경에서는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주거용과 물류센터가 유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 비용 부담이 큰 상업용 오피스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뉴욕과 런던은 금융과 상업용 오피스 중심의 고급 부동산이 강세이고,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관광과 리조트 중심의 호텔 레저 투자도 활발합니다. 한국은 수도권 중심의 주거용 투자와 일부 물류센터 투자가 장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지역 사이클 섹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노리는 투자는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시장 구조와 경제 환경을 반영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투자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전략 입지, 인프라, 개발 계획, 인구 흐름 고려. 사이클 전략, 경기 및 금리 변동에 맞춘 매수 보유 매수 판단. 섹터 전략, 주거용, 상업용, 물류, 호텔 등 섹터별 특징과 성장성 분석. 리스크 관리, 장기적 안정성과 시장 구조 반영. 글로벌 사례 분석, 주요 도시별 투자 접근법 비교.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자산 구매가 아니라 지역 선택, 시장 사이클 분석, 섹터별 전략을 결합한 복합적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해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부 디벨로퍼의 세계 개발 사업의 리스크부터 수익 구조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사업은 단순한 투자와 달리 시장 이해 자금 조달, 규제 대응, 리스크 관리 등 복합적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디벨로퍼의 역할과 전략을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 구조를 보다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벨로퍼의 기본 역할입니다. 디벨로퍼는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설계, 인허가, 시공, 판매 또는 임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즉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 수익 실현까지 모든 단계에서 책임과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 사업의 리스크입니다. 시장 리스크, 부동산 수요, 경제 상황, 금리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수익이 달라집니다. 금융 리스크, 자금 조달 실패, 대출 조건 악화, 금리 상승 등이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용도 지역 변경, 건폐율 용적률 제한, 환경 규제 등 정책 변화가 개발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공 리스크, 공사 지연, 비용 초과, 품질 문제 등은 예상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사회적 리스크, 주민 반대, 커뮤니티 저항, 환경 문제 등도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은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응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시장 조사, 재무 구조 설계, 인허가 프로세스 점검, 시공사와 계약 조건 조율,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벨로퍼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판매 수익, 완공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는 차익. 임대 수익, 개발 후 장기 임대를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수익률은 프로젝트 규모, 위치, 시장 상황, 건축 비용, 금융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심 핵심지의 고급 오피스나 주거 단지는 높은 판매가와 임대료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리스크도 동시에 높습니다. 반대로 신흥지역 개발은 초기 투자 부담은 낮지만 시장 안정성과 임대 수익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뉴욕과 런던은 대규모 상업용 개발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자본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정책적 혜택을 활용해 초고층 건물과 관광 리조트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재개발과 뉴타운 프로젝트에서 디벨로퍼의 전략과 금융 구조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은 시장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호황기에는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불황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 비용 증가, 공실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벨로퍼는 단순한 건물 설계자가 아니라 시장, 금융, 정책, 사회적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는 전략가입니다. 정리하면 디벨로퍼의 3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과정 총괄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시공 판매 임대, 리스크 관리 시장, 금융, 규제, 시공, 사회적 리스크 대응, 수익 구조 판매 수익과 임대 수익, 투자 규모와 위치에 따른 차이, 글로벌 사례 뉴욕,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 한국의 다양한 전략, 시장 사이클 민감도 호황기 기회 극대화, 불황기 위험 관리.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디벨로퍼의 역량과 전략이 프로젝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며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1부 ETFH 부동산 간접 투자 심층 분석. 부동산 투자는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ETF 리츠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소액 투자자도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부동산 ETF입니다. 부동산 ETF는 여러 부동산 관련 자산이나 리츠를 기초로 만들어진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 가능하며 분산 투자를 통해 특정 부동산이나 지역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장 ETF는 오피스, 리테일, 물류 등 다양한 섹터를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가 한 번에 다각화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차리 ITS입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을 기반으로 주거용, 상업용, 물류센터,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운영하고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리츠의 장점은 유동성이 높고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시장 변동과 금리 변화에 민감하며 배당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는 또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비상장 리츠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가 전문 운용사에 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주로 장기 투자와 고수익을 추구하며 프로젝트 선정, 리스크 관리, 운영 능력이 투자 성패를 좌우합니다. 투자 금액이 크고 유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장기적 전략과 시장 분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상장 리츠와 ETF가 발달하여 개인 투자자도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 섹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리츠 상장과 규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해외 투자자 유치와 안정적 배당 구조가 특징입니다. 한국은 최근 리츠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장 리츠와 사모펀드를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 투자 가능 특정 부동산 또는 지역 리스크 감소, 유동성 확보 ETF와 상장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 가능, 관리 부담 최소화 전문 운용사가 임대, 운영, 유지 관리 담당, 소액 투자 가능 고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 장기 수익 추구 배당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 가능.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시장 변동 민감 금리 상승 시 가격 하락 가능, 배당 제한 직접 임대 수익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간접적 통제 투자자가 직접 운영이나 선택을 통제하기 어려움, 규제와 세금 영향 국가별 과세 체계와 규제 변화의 영향, 유동성 차이 사모펀드형 간접 투자는 상장 상품보다 현금화 어려움. 정리하면 ETFH 부동산 간접 투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ETF 주식처럼 거래 가능, 분산 투자, 낮은 진입 장벽, 리츠 전문 운용사 관리, 안정적 배당, 상장 여부에 따라 유동성 차이, 간접 투자 펀드 고수익 단기 투자, 전문 운용 필요, 유동성 낮음, 글로벌 비교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한 구조와 규제, 투자 전략 분산, 장기 수익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결론적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와 달리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나 시장 변동과 규제, 유동성 제한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설계해야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부 단기 임대 시장 에어비앤비와 규제 전쟁.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기 임대 시장입니다. 에어비앤비, VRBO, 위움 등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인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단기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는 규제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먼저 단기 임대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수익률 장기 임대 대비 단기 임대는 시즌별, 이벤트별 수익 극대화 가능, 공실 최소화 임대 기간 유연성을 통해 빈집 활용 가능, 관광 활성화 도시 경제와 서비스 산업 성장에 기여, 개인 자산 활용 소유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추가 수익 창출,
다양한 선택지 제공, 호텔 외 다양한 숙박 옵션 제공. 하지만 단기 임대가 증가하면서 문제점과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주거시장 압박. 단기 임대용 주택이 단기 임대용으로 전환되면 임대료 상승과 주거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갈등, 소음, 안전, 쓰레기 문제로 주민과 갈등 발생. 세수 손실 규제, 미비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어려움. 법적 공백. 기존 건축법과 임대법이 단기 임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 부동산 가격 변동성. 인기지역 주택 가격 상승, 투기적 거래 증가 가능.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규제 강화와 정책 도입에 나섰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뉴욕, 서울 등은 단기 임대 등록제, 최대 임대 기간 제한, 세금 신고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목적은 주거 안정화, 주민보호, 세수 확보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뉴욕시는 단기 임대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미등록 단기 임대 운영 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합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는 인기 관광지 주택의 단기 임대 비율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시는 1가구 1주택 규제와 별도로 단기 임대 신고제와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규제 대응과 시장 조율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고, 안전기준 준수, 이용자 인증, 세금 원천 징수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규제와 시장 참여자 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플랫폼은 장기 임대 전환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친화적 서비스 제공으로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시장의 특징은 수익과 규제의 균형에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규제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 갈등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단기 수익만 바라보기보다 법적 준수, 지역 특성, 수요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기 임대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수익률과 유연성 제공, 장기 임대 및 주거 시장 압박 가능, 주민 갈등과 사회적 영향 발생, 글로벌 규제 강화 사례 등록제, 임대 기간 제한, 세금 부과, 투자 전략 수익 극대화와 규제 준수, 장기적 안정성 고려.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 시장은 수익 기회와 규제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투자자와 디벨로퍼, 플랫폼, 정부 모두가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부 국가별 규제 정책.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비교.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 구조와 가격 변동,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23부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교하며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주별, 도시별로 규제가 다양하며 연방 차원의 주택 정책과 결합됩니다. 금리 정책과 모기지 규제가 주택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제하며 주택 공급과 개발 속도를 조절합니다. 최근 도시 재개발, 임대 규제, 임대료 상한제 등은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지만 연방 차원의 강력한 가격 통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강력한 시장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택 구매 제한, 대출 규제, 다주택 소유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신규 주택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여 급등을 제한합니다. 지방정부는 개발 허가와 토지 공급을 통해 시장 조절에 참여하며 부동산 버블 예방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지만 공통적으로 주거 안정과 세금 정책을 중시합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임대료 상한제, 장기 임대 보호, 재산세 조정 등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개발과 건축 규제도 엄격하며 친환경 건축 의무화 도시 계획을 반영합니다. 투자자와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세금으로 조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지역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보유세 인상, 취득세 누진 구조 등으로 투기 억제, 청약제도와 재개발제 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 조절, 단기 임대와 전월세 규제 강화,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임차인 보호,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정책적 수요 조절에 집중. 이처럼 국가별 규제 정책은 시장 안정화, 투기 억제, 주거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강도와 접근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시장 접근, 중국은 강력한 중앙 통제, 유럽은 사회적 안정과 환경적 요소, 한국은 투기 억제와 공급 조절이 핵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별 규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규제 국가는 수익률과 거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장기 안정성과 정책 대응력이 높습니다. 규제가 느슨한 국가는 단기 수익 기회가 크지만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가 동시에 높습니다. 정리하면 국가별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별 지방별 규제, 금리 모기지 중심, 자유시장 성격. 중국 중앙 통제, 구매 제한 대출 규제, 부동산 버블 예방. 유럽 임대료 상한, 친환경 건축, 장기 안정성 중시. 한국 다주택자 규제, 재개발제 건축 관리, 임대시장 보호. 투자 전략 규제 강도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진입 보유 매도 판단.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각국의 규제 정책과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와 수익을 균형 있게 분석해야 안정적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24부 글로벌 부동산 포트폴리오 설계 가이드.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일 부동산 투자보다 다양한 지역, 섹터, 금융 상품을 결합하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포트폴리오 설계는 단기 수익 추구인지, 장기 안정 수익 확보인지,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목표에 따라 투자 비중, 지역, 섹터, 금융 상품 선택이 달라집니다. 둘째, 지역 분산 전략입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안정적 시장, 상업용 오피스와 물류센터 중심. 유럽 규제 안정, 장기 임대와 주거용 중심. 아시아 성장 잠재력, 고밀도 주거와 개발 프로젝트 중심. 지역 분산은 환율, 정치적 리스크, 경제 사이클 차이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섹터 분산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물류산업용, 호텔 레저 등 다양한 섹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섹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에 배분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는 주거용과 물류센터가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경제 호황기에는 상업용 오피스와 호텔 레저 섹터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넷째, 투자 방식 다양화입니다. 직접 투자 리츠, 부동산 ETF, 간접 투자 펀드를 조합하면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직접 투자 높은 통제력과 수익률 낮은 유동성. 리츠 ETF 유동성 확보 후에 분산 투자 가능. 간접 투자 펀드 장기 고수익 전문 운용 필요. 포트폴리오 설계 시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와 밸런스 조정입니다. 부동산은 경기, 금리, 정책, 환율,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합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성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조정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비중 조절, 금리 상승기에 금융 비용 부담이 큰 자산 비중 축소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규제 고려입니다. 국가별 규제와 조세 정책은 투자 수익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각국 정책을 반영하여 합리적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부동산 포트폴리오 설계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목표 설정, 단기 수익 대 장기 안정 대 자본 이득. 지역 분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 포함. 섹터 분산 주거용, 상업용, 물류산업용, 호텔 레저. 투자 방식 다양화, 직접 투자 리츠, ETF, 간접 펀드 조합. 리스크 관리 시장, 금리, 정책, 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 세금과 규제, 국가별 정책 반영, 합리적 전략 수립. 결론적으로 글로벌 부동산 포트폴리오 설계는 단순한 투자 수익 추구를 넘어 리스크 관리, 시장 변동 대응, 장기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 수익과 자산 가치를 확보하도록 도와줍니다. 25부 부동산 시장의 미래, AI 데이터 디지털 트윈의 시대. 부동산 시장은 과거 단순한 토지와 건물 거래에서 점점 첨단 기술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새로운 기술이 부동산 가치 평가, 개발, 투자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AI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 AI는 부동산 가격 예측, 투자 위험 분석, 임대 수익 계산 등에서 활용됩니다. 과거 거래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가격 변동 패턴을 예측, 대출, 임대, 투자 심사의 AI 모델을 활용해 리스크 평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사 일정, 비용, 시장 수요 예측에도 사용. AI의 장점은 빠른 분석 속도와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며 인간 전문가보다 정밀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데이터 품질과 모델의 편향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와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기록, 임대 수익, 인구 통계, 교통 인프라, 정책 변화 등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개발 전략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적용. 투자자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임대료, 공실률 등 분석으로 보다 정밀한 투자 전략 수립 가능. 정책 입안자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주택 공급과 규제를 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 변동성 예측, 투자 지역 선정, 장기 개발 계획 등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건물, 도시, 인프라를 가상 공간에 실시간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개발 프로젝트 시 시공전 건물 구조, 환경, 에너지 효율 등을 시뮬레이션. 도시계획에서는 교통, 인구, 건물 밀도 변화를 미리 분석. 유지보수와 시설 관리에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개발 전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며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에도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과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와 수익 최적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스마트 포트폴리오,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개발 비용과 시간 절감, 개인 투자자도 데이터 기반 투자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과 싱가포르,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AI 기반 부동산 투자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수도권 재개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래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가격 예측, 리스크 분석, 투자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수요 공급, 임대 수익, 정책 변화 분석, 디지털 트윈 개발 시뮬레이션, 도시 계획, 시설 관리, 투자 전략 변화 데이터 기반, 자동화, 효율적 리스크 관리, 글로벌 적용 사례 스마트 시티, 투자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자와 개발자, 정책 기반자 모두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정밀한 분석과 전략 설계가 필요하며 이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향후 부동산 시장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26부 기후변화가 만드는 부동산 가치 변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점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수, 폭염,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과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정책 기반자는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험 지역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안가와 강인근 지역은 홍수와 해수면 상승 위험이 높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악이나 건조 지역은 폭염과 산불, 가뭄 위험에 노출되어 보험료 상승과 관리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 변화에 강한 내륙 지역,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보험과 금융 비용의 증가입니다. 기후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상승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강화됩니다. 홍수, 폭풍,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대출 한도 제한 또는 금리 상향 조정, 보험료 상승으로 투자 수익률 감소, 장기적으로 위험 지역 투자를 회피하게 되는 시장 구조 형성. 셋째, 정책과 규제 변화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축기준, 재개발 정책, 친환경 인증 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진 방제, 친환경 설비 설치 의무화, 재난 취약 지역의 신규 개발 제한, 세금 혜택 및 지원 정책을 통한 안전한 지역 유도.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개발 비용과 투자 수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와 디벨로퍼는 정책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시장 심리와 투자 전략 변화입니다. 기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은 안전한 지역과 친환경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계, 에너지 효율, 재난 대비 시설을 갖춘 부동산 선호 증가, 기후 리스크 높은 지역의 투기적 수요 감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자산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산불과 가뭄 위험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보험 가입과 금융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홍수 방지 인프라와 스마트 도시 계획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낮추고 부동산 가치를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안 도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침수 위험과 태풍 대비 시설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과 기술의 결합이 미래 전략입니다. 친환경 건축, 태양광, 빗물 재활용, 스마트 방제 시스템, 디지털 트윈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리스크 시뮬레이션,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후 안정성을 반영. 정리하면 기후 변화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지역 홍수, 산불, 폭염 등으로 장기 가치 변동, 금융 비용 보험료 상승과 대출 조건 강화, 정책 규제 안전 기준, 친환경 설계 개발 제한, 투자 전략 안전 지역 선호, 친환경 자산 투자 증가, 기술 활용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투자와 개발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자와 디벨로퍼는 기후 리스크 분석과 기술 활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과 장기 자산 가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27부 부자들의 부동산 전략,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조.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와 자산가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단순히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 수익과 자산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이번 27부에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부자들은 한 지역이나 한 섹터에만 투자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 섹터 투자 방식을 조합합니다. 지역 국내 핵심 도시, 해외 주요 도시, 섹터 주거용, 상업용, 물류센터, 호텔 레저 등 투자 방식 직접 투자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 개발 프로젝트 참여. 다변화 전략은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부진해도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와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자산가들은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와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를 중시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용 주거 단지, 물류센터 등에서 장기 임대 수익 확보, 장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자본 이득과 배당 수익 동시 추구, 금융 비용과 세금을 고려한 현금 흐름 최적화. 셋째, 세금과 규제 활용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세금과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법적으로 절세 전략을 구사합니다. 다주택자 개발 프로젝트,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 효율화, 국가별 규제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 타이밍 조절, 신탁, 법인, 펀드 구조를 활용한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 넷째, 개발 리모델링 참여입니다. 단순 매입보다는 개발 사업이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재개발재 건축 프로젝트 참여로 초기 투자 대비 큰 자본 차익 확보, 친환경, 스마트 기술, 고급 설계 도입으로 가치 상승, 시장 상황과 규제에 맞춘 전략적 참여. 다섯째, 글로벌 투자와 환율 정책 해지입니다. 자산가들은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합니다. 환율 변화, 정치적 리스크, 금리 변동을 고려한 글로벌 배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 위기 시 특정 지역 자산 비중 조절로 리스크 완화.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의 억만장자들은 뉴욕 맨해튼, 런던 시티, 파리 중심지 등 상업용 고급 주거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며 동시에 신흥 아시아 도시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장 수익을 추구합니다. 한국 자산가들은 서울, 강남, 수도권 핵심 지역, 해외 리츠 부동산 펀드를 조합하여 국내외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정리하면 부자들의 부동산 전략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역, 섹터, 투자 방식 분산, 장기 투자, 안정적 임대 수익과 자본 이득 추구, 세금 규제 전략 절세, 상속, 법인 활용, 개발 리모델링 참여, 가치 상승 극대화, 글로벌 투자 환율 정책, 금리 리스크 분산. 결론적으로 부자들의 부동산 전략은 단순한 자산 축적을 넘어 리스크 관리, 장기 수익 확보, 세금 최적화, 글로벌 분산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 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도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조와 전략을 이해하면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부 국가별 향후 10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 시장은 과거 성과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번 28부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별로 향후 10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되어 대도시 핵심 지역과 기술 산업 중심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상승과 모기지 정책 변화가 단기적 가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데이터 센터 등 기술 기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며 상업용 부동산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재개발, 친환경 건축 수요 증가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주택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선 도시와 신흥개발 도시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정책 개입을 이어갈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 스마트 시티,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가 부동산 가치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와 개발자는 지역별 규제와 개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전망은 다소 안정적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서유럽은 주거 안정화 정책과 친환경 건축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성이 높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임대 수익형 부동산과 재개발 사업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할 것입니다. 동유럽과 신흥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정치-경제 리스크와 규제 변화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기후 대응, 스마트 도시계획 등 ESG 요소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주거 수요가 지속되며 공급 조절과 재개발재 건축 사업이 시장을 좌우할 것입니다. 금리 변화와 정책적 규제가 단기적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스마트 건축, 단기 임대 규제, 청약제도 변화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 또는 하락세가 예상되며 핵심 지역과 해외 분산 투자가 장기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향후 10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도시 핵심 지역, 물류산업용 성장, 금리 모기지 영향. 중국 일선 도시 신흥 도시 양극화, 정부 규제 지속, 스마트 친환경 건축 수요. 유럽 서유럽 안정, 동유럽 성장 잠재력, ESG 요소 부각. 한국 수도권 주거 집중, 재개발재 건축 영향, 정책과 규제 변화. 투자 전략 지역 섹터별 차별화, 규제 분석, ESG 및 기술 활용, 장기 안정성 고려. 결론적으로 각국 부동산 시장은 정책, 금리, 기술, 기후,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향후 10년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국가별 시장 특성과 변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와 수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9부. 부동산 위기 시나리오 금리 전쟁 인구 기술 변화. 부동산 시장은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변화, 전쟁, 인구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시장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29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시나리오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와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 증가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개발 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0년대 미국과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서 주택가격 조정과 거래량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단기 충격을 견디기 위해 투자자는 현금 흐름 관리, 금리 해지, 장기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 군사 충돌, 정치적 불안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분쟁 지역과 인근 국가는 투자 감소, 가격 하락, 공실률 상승 등의 위험이 높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상업용, 물류용 부동산의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안전 지역과 해외 투자 분산, 보험과 해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이동은 수요 구조를 바꿉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가능성. 대도시와 인프라 중심 지역의 주거 상업용 부동산 수요 증가. 이민과 유입 인구를 활용한 투자 전략, 장기 임대 수익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술 변화와 혁신의 영향입니다. 원격 근무,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AI 기반 가격 예측 등 기술 혁신은 도시 구조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오피스 수요 감소,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친환경 스마트 건축의 가치 상승 등 시장 구조 변화를 초래합니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투자 가치 하락, 효율성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 인구 감소,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큰 가격 변동과 수익률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과 친환경,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면 일부 자산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위기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상승, 금융 비용 증가, 거래량 감소, 현금 흐름 관리 필요, 전쟁지 정학적 리스크 가격 하락, 투자 축소, 해외 분산 필요, 인구 변화, 수요 구조 변화, 고령화 저출산 지역 리스크, 기술 변화, 오피스 축소, 물류 데이터 수요 증가, 스마트 건축 가치 상승, 복합 대응 리스크 분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장기 전략 수립.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위험 환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투자자와 개발자는 단일 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 지정학, 인구, 기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수익과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0부. 최종 결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1부부터 29부까지 세계 부동산의 역사, 시장 구조, 금융, 규제, 기술, 기후, 위기 시나리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0부에서는 미래 투자 전략과 권장 포트폴리오 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 추구인지, 장기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인지, 자본 이득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 결정. 목표에 따라 지역, 섹터, 투자 방식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둘째, 지역별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미국 안정적 대도시 주거상업용, 물류 데이터 센터 투자 유망. 중국 일선 도시 중심 투자, 신흥 도시 선택시 규제와 리스크 조인. 유럽, 서유럽 안정적 시장, 동유럽 성장 잠재력 활용. 한국 수도권 핵심 지역, 재개발 재건축 중심 지방은 선택적 접근. 셋째, 섹터별 전략입니다. 주거용 장기 임대 수익 안정, 수도권 핵심 도시 중심. 상업용 오피스 수요는 일부 감소 가능성, 물류산업용 강세. 호텔레저 관광 회복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 시 수익성 확보. 친환경 스마트 건축 기술 적용 부동산의 장기 가치 상승 기대. 넷째, 투자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직접 투자 높은 통제력, 장기적 자본 이득 확보 가능. 리츠 부동산 ETF 유동성 확보 소액 투자 가능. 간접 펀드 개발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운용, 성장 잠재력 극대화. 다섯째,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비가 필수입니다. 금리 상승,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인구 구조 변화 등 변수 고려.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금 흐름 관리, 장기 안정성 확보. 기술과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사전 대응. 여섯째, 글로벌 트렌드 반영입니다.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부동산 분석 및 개발 전략. ESG, 친환경, 스마트 시티 투자로 장기적 자산 가치 상승. 해외 분산 투자를 통해 환율, 정치적 리스크 분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종합입니다. 핵심 도시 중심 장기 투자로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신흥 도시와 개발 프로젝트 선택 시 리스크 관리. 섹터 다변화 주거 상업 물류, 친환경 스마트 건축 결합. 투자 방식 다양화 직접 리츠 펀드 개발 참여 병행. 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시장 변화 대응.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분석, 지역 섹터 투자 방식의 분산, 위기 대응 전략을 통합하는 종합적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투자자는 과거 경험과 데이터, 글로벌 트렌드를 모두 고려하여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과 장기적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로써 1부부터 30부까지 이어진 세계 부동산 롱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독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